자, 상문고 이제 부교재 현대소설편 윤은길의 완장과 이청준의 병신과 모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시즌 그 앞에 이제 시할 때 추천 노래 하나 들려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상 끝날 때 뎁트의 윈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 노래인데 This is just so cold without you. Keep 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만큼만 들려줄게요.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보는 걸로. 노래가 나쁘지 않으니까. 자, 성문고 부교재 윤은길 완장과 병신과 모조리인데 일단은 이게 좀 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중간에 얘기할 테니까 문자로 이것도 인증번호 보내주셔야 되고, 언제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영상 2개.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날짜로 따졌을 때는 지금 며칠이냐, 19일 수요일이니까 19일 수요일, 야 글씨 언제야? 목, 금, 토, 20일, 21일, 22일이다. 22일까지 토요일까지 인증번호 2개 보내주셔야 됩니다. 윤은길의 완장과 병신과 모조리 해보자. 야, 이렇게까지 하면 너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하면. 자, 윤은길의 완장, 일단은 뭐 주제도 좀 볼까요? 자, 뭐 소설이고 현대소설이고, 배경은 시대? 배경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보면은 권력에 관련된 허황된 집착. 허황. 야, 이게 이제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소재가 바로 완장이죠. 완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장의 뜻이야. 권력에 대한 허황된 집착이에요. 자, 그 전체적인 인물 관계하고 그다음에 줄거리 이야기 해주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세부 내용 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인이 종술이에요. 종술. 자, 종술은 주인공이고요. 그 종술은 이제 완장을 중간에 얻게 돼. 그래서 이 완장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권력을 과시해. 별거 아니거든. 그냥 뭐지, 저수지 감시원이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수지 감시원인데 이제 완장 하나 나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권력이 뭐 이게 저수지 감시원이 뭐라고 막 권력을 과시하고 사람들 때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시킨 게 누구냐면, 이걸 시킨 게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되게 약사 빠른 인물 정도라고 보면 돼요. 얌생이. 얘한테 이제 그 최 사장은 그러니까 조합원 밑에서 있는 건데, 약사 빠르게 얘한테 이제 완장 하나 채워주고 이제 일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술에게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종술 어머니, 우남댁이라고 되어 있거든. 엄마인데 얘가 이제 완장을 찾아. 그 완장을 되게 거부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왜 완장을 거부를 하는가? 예전에 이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종술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일제강점기 때죠.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부터 이제 두 가지 일화가 있어야 돼. 일제시대에 완장을 찬 일본 순사에게 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일단 완장에 관련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어. 그러니까 완장이라는 거는 여기서 봤었을 때는 슬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근데 이제 얘가 일제강점기에 끌려가가지고 우리 고문하겠는데 어쨌든 자기를 찌른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냐 했더니
이제 부암댁이라는 이제 마을 사람인데 그 마을 사람이 잘 찔렀던 거야. 그래가지고 왜 찔렀냐? 그러니까 옛날에 농산일 하다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옆집이 찔러가지고 가서 고문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되게 분노에 입사 이제. 그리고 이제 6.25가 된단 말이야. 6.25가 됐는데 아버지가 완장을 차게 돼. 그 북한 쪽,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완장을 채워줘. 그래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이제 그때 이제 분노 복수를 한다고 우남댁을 인민재판을 열어서 그러니까 사실 되게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민재판을 열어가지고 우남댁에 그 싸웠던 그 남자를 죽여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수의 그런 순환 구조인 거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 완장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되게 권력의 이제 상징이자 감시도구니까 그래서 이걸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당연히 알아두고 들어가면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심리길을 한다름에 뛰어온 사람처럼 종수는 주인공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시근덕하며 가포는 몸을 쓰리면서 사태치까지 곁들이기 시작했다. 사람이 운수 불길에 잠시 이런 종구석에 처박혀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비 보지 마시오. 여보셔 저수지 감시가 보여 저수지 감시가. 그러니까 이 종술이 백수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임무를 하나 주는 거야. 근데 임무를 이제 저수지 감시를 준다고 하니까 종술이 화가 나는 거야. 아 임종술이가 이래봐도 왕년에 사장님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 아니오. 이러면서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다가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이러면서 이제 최 사장이 하는 거지. 이제 사실 임종술이는 여기서 이제 동네 건달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건달한테 이제 저수지 감지 시키면 어쨌든 이제 최 사장 입장에서는 좋잖아. 관리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좀 해달라. 다시 설득하는 거야.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 응? 기왕 낚시질 오는 김에, 비단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량하여 한몫같이 낚아 올리겠네. 삽자를 들고 땅뛰기 하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잡아가지고 감시용 완장 차고 몰카세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어차피 그냥 낚시하는 김에 그냥 비단이고도 낚고 월급 봉투도 그냥 촥 낚아라. 그러니까 네 이미 하는 김에 돈 벌어라. 내가 돈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완장도 채워줄게. 권력이죠 권력. 진짜 뭐 아닌 권력이죠. 그렇다. 완장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순식간에 종술의 머리를 무섭게 때려치고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놨던 것이다. 발에다 차는 완장 말입니까? 종술의 천지스러운 질문에 최 사장은 또 어울리지 않는 너털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이거 굉장히 어떤 사람이요? 약삭 빠르고 이거 의문스럽다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어울리지 않는 너털웃음을 하면서 이 사람아, 발 완장 말고 기저귀 만추로 이게 허벅지에 차는 완장 봤냐? 하면서 이제 웃음, 해악, 말장난 다 하나 채고 완장이란다. 왼쪽 발에 끼고 다니는 거 완장 말이다. 본래 잽싼 데다가 있는 최 사장이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하게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 이런 건 이제 성격을 직접 제시한 거죠. 쥐란 놈이 곳간에 벽 뚫듯 거기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종술이 자네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게 채워줄 작정이네 하면서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이 기억의 주마등처럼 종술을 뇌리에 스쳤다. 완장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는 완장의 나라라는 거야. 완장이 얽힌 무수인 사람들의 점철에 완장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완장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권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 완장의 역사. 현대 사회가 1970년대 현대 사회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런 권력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권 다툼으로 점철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고, 너울거리는 치막자락한 끝으로 슬쩍 빌려 마야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종술의 가슴이 유혹하고 있었다. 시장 경비나 방법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 들고 이곳저곳 골목 끝없이 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부 위단이다 보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 미군 부대 내 양색 시대로부터 흘러나온 물건들을 상인에게 중개하던 시절, 이렇게 살아온 시절을 이제 요약적 제시하는 거죠. 시간을 요약해서.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이나 관세법 위반으로 전문을 하는 다진 조직과 피나는 세력 다투 끝에 상대편의 밀고 뒤에 뒤가구린 미제 컬러 텔레비전을 운받아서 체포돼서 범죄의 가중 처벌을 몸으로 때우는 시절. 그러니까 건달이야 건달. 어느 시대가
다 마찬가지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노력 앞에 언제나 완장이 도사리고 있던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얘한테는 권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종술에게서의 완장이라는 건 선망의 대상인 거지.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기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이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이 얼마나 많이 선망했던가. 완장이란 말 한마디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수는 속수무책으로 반감만 하고 있었다. 아들에게서 저수지 감지원으로 취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육순이 내일 모레인 우남댁은 3년분 채증이 내려는 상쾌함을 뻗었다. 왜냐면 이제 아들이라는 것이 건달이었는데 범죄자였지.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동네 강부자촌 유채밭 앞에 날품으로 웃걸음 주고 오는 길인데 쌓이고 쌓인 하루의 피곤이 말끔하게 가신 기분이었다. 월급 5만 원이고 많고 적음이 문제도 아니었다. 삭신이 뒤틀리지 않는 한 늙어 죽을 때까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소녀 안에 있는 걸 자기 손으로 거두기로 이미 각오가 돼 있었다. 설령 무보수로일한데도 상관없었다. 문제는 사람의 됨됨이가 있었다. 4대 육신 나무랄 데 없는 장정이 방거충으로 번득번득 먹고 대학 다니며 사시장청 말썽이나 질러놓는 탄에 동네 안에서 그나마 밥줄을 이어나가기도 점찍해진 판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안 된다고. 건달이라 가지고 이제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지. 남들에게 손가락질만 안 받고 살아도 감지덕지할 판국인데 취직까지 했단 말이다. 망나니 외아들 30년 만에 처음 받은 효도인 셈이다. 지리도 호러머니 속을 썩은 자식 아니던가. 월급이 많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도 그저 감시원 완장이나 차고 슬슬 바람쐬기 겸 대부뚝이나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 큰 것이 아닌 줄 아는 터이다. 종소리 그 기쁨을 배가시킬 요랑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식해 짓거리는 것으로 극적 효과를 노렸다. 그러나 우남땡 귀에는 그 말이 결국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다. 결국 의도했던 대로 극적 효과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극적 효과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종술은 그냥 심심하게 얘기해서 엄마 나 취직했어 라는 게 굉장히 기쁨의 효과를 이제 주고 싶었다고 하면 우남댁 입장에서는 완장이라는 이름에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 순사에게도 끌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6.25 때도 이제 남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뭐요? 완장이요? 예. 그 왼짝에다가 감시와 완장 쭉 두르고 순시로 돌기로 했구만요. 맨몸뜨게 단속 나가면 권위가 없어가지고 낚시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락 콧구멍 벌렁거리고 매기주둥이 희죽거리며 가며 구태여 자랑섬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고 네가 완장을 둘러야? 그까짓 거 채울 거나 너 그게 명예뿐인데요 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우남댁 눈감이 캄캄했다. 공포심이야 공포심. 그래서 여기서의 완장은 우남댁에서 공포심을 상징을 하는 거고 문제서들이 굉장히 잘 물어보죠. 처음 맛본 기쁜 마을 회관 옆공동 수도 푼수에도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건 저수지에 맞먹을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다. 대체나 이 노릇이 어찌 됐냐 옳단 말인가. 너 그거 안 들고 감시원할 수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에 한 가지 이끌려 맡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아들 보러 언제까지나 개막난이 먹고 대학생 그냥 세월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엄니도 참 동네 사람 대접받고 쫓겨 살라고 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못 막대요. 돌아가신 양반 생각나서 안 그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완장 차고 다녔다가 이제 화를 봐가지고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소리는 말문이 턱 하고 막 갔다. 어머니 심성을 대강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죽을 목 쓰는 건 다 피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거 피출 때문에 그렇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하고 의미는 승질부터 다르단 말이오. 홧김에 종술은 또 목리. 이제 목리라는 건 그냥 심통이야 심통. 심통을 부리고 말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이거 말은 사투리를 많이 썼어요. 사투리를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현장감 을 잘 준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완장의 상징 권력, 뭐 종술이 가지고 싶은 것, 허황된 권력, 근현대사의 그런 권력, 어머니에게서는 이제 그런 공포심으로 작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증번호도 하나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인증번호는 내 핸드폰 번호로 보내야 돼요. 두 개 같이 보내야 돼. 앞에 거랑 4373
입니다. 인증번호 잘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병신과 모조리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하는 김에 한 번에 그냥 쭉 나가 봅시다. 병신과 모조리 주제. 자 주제는 뭐랄까 전쟁의 상처가 이 글의 주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구성상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한 게 액자식 소설이야. 되게 특이한 구성상의 특징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깥 이야기하고 안에 이야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이야기가 소설의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제 상징적인 게 소설 쓰기의 특징인데 전체적인 줄거리와 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주인공은 형이에요. 자, 형이 이제 주인공인데 형은 6.25 참전용사야. 형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자야. 형은 전쟁의 피해자인데 이제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의사야. 형은 의사인데 이제 어떤 소녀를 수술하다가 수술 실패해서 소녀가 죽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트라우마가, 전쟁의 트라우마, PTSD가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소설 쓰기를 해요. 이게 이제 소설 쓰기의 상징이 되게 중요하거든. 소설 쓰기는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잖아. 그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극복행위야. 자, 그래서 이 소설 쓰기가 액자식으로 이렇게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럼 소설의 내용은 이제 도대체 무엇이냐? 내용은 이제 오관모와 김일병과 소설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전쟁에서 그 세 명이서 이제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이제 오관모가 이제 나쁜 개놈 새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형이 전쟁에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쓰는 거거든. 오관모는 이제 개 같은 놈이고, 이제 김일병은 되게 나약한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군의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형이겠죠, 형. 군의관인데 김일병이 팔을 다쳤어. 셋이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셋이 이제 동굴에 숨어서 피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중인데, 이제 오관모가 김일병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야. 계속 괴롭히는 존재인데 이제 계속 오관모가 괴롭히고 나는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오관모를 뭐 어떻게 좀 하든 뭐 김일병을 어떻게 하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관모가 김일병을 계속 괴롭히는 걸 관찰만 하고 있거든. 그 상태에서 소설을 더 이상 못 써요. 그 결말을 못 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어. 여기서 이 이야기를 지금 쓰는 사람은 나야다. 나는 되게 무기력감을 느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전쟁의 간접적인 피해자야.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간 적 없어.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시대를 되게 암울하고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거든. 모든 걸 다 부셔버렸으니까 해도 안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고 목적도 없고 방황하고 그런 전쟁의 간접적인 피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여자친구라고 이제 혜인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병신처럼 찔찔거리니까 나를 떠나버려. 간접적인 피해자인데 형이 소설을 써가지고 맨날 무슨 소설을 써요 해서 몰래 훔쳐봐. 훔쳐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결말을 줘. 내 결말은 김일병을 죽여버려, 소설에서. 근데 김일병을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끝에 소설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써버려. 그리고 이 형이 나한테 병신이라 그래. 넌 잘못됐다, 이 새끼야, 말하면서 막 화를 막 내면서 형이 소설을 다시 써. 이 소설 쓰기가. 형이 소설을 다시 썼을 때 내용은 오관모를 죽여버려. 오관모는 전쟁에 형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지. 오관모를 죽이는 걸로 다시 써. 그 상태에서 좀 뭔가 해결이 된 줄 알았어.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형이 어떤 사람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있는 오감모를 본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내가 이게 소설을 쓰면서 어쨌든 자아를 성찰하려고 했겠지만 사실 현실에서의 오감모는 그대로 살아있구나 해서 뭔가 되게 분노하고 좌절의식을 맛봐. 그래서 이 소설을 불태워버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잖아. 확인하고 좌절했겠지만 극복의 노력이 있었잖아. 이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는 형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소리 좀 어려워. 형이 병신이야. 병신이란 건 신체적 장애야. 신체적 장애는 상처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머저리야. 나는 머저리는 정신적인 장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몰라. 어디가 아픈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는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은 두 가지 피해자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병신이는 그러니까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 피해자와 치료가 되지 않는 피해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들었다. 전쟁의 상처에 대해서 보여주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돼. 약간 좀 어렵지. 인증번호 뭐라고? 4373이야. 자, 소설 안 읽었으면 소설 읽고 들어와. 자, 그럼 볼게. 병신 새끼. 이건 소설을 불태우는 그 동생이 소설을 고쳐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감모 보고 나서 소설을 불태우는 부분이야. 병신 새끼. 하면서 이제 동생을 이제 비판해 형이. 형은 나에게 형이 다른 사람에게라고 너보다 탈진한 목소리를 중얼거렸다.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었다. 다음 순간 형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 그 귀여운 혜인이야. 너희 그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너 싫어했니? 형님은 유교 전상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형과 질문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이 새끼는 존나 그냥 무기력한 새끼야. 방황하고 상처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 하려다가 나는 형이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머리를 끄덕거렸다. 병신 새끼. 이러면서 이제 김일병이 죽인 동생을 비판하는 거야. 이번에 형이 손으로 연신 먹어를 찢어 불에 넣으면서 눈길 많은 내 쪽으로 분명히 했다. 그래. 도망간 아가씨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군.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미술가야. 나는 아직도 더 이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형과 나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번갈아 보고 있었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오해였어. 여기서 소용없는 짓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거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자아를 성찰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자아를 성찰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일단 어쨌든 좌절을 맛봐야 되니까 형은 다시 중얼거리는 뒤였다. 나는 지금 형의 원고를 불태우는 이유를 야기시키는 거는 소용없는 일인 것 같아서 방에서 들어가려고 했다. 거기 있어! 형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봄을 일으키는 제안을 호령했다.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이는 주제에 임마 너 이거 모두 읽고 있었지? 불쌍한 김일병을.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했어. 너는 존나 무기력해. 넌 되게 소극적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순서는 뒤범벅이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했다. 나는 형을 쏘아보았지만 그때 형을 나를 쏘아보았기 때문에 시선을 흘리고 말았다. 형은 눈으로 나를 쏘아본 채 손으로 계속 원고를 뜯어 불에 넣고 있었다. 넌 머저리 병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머저리 병신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넌 뭐든 해야 돼 이런 거야. 너는 네 상처를 직면해야 돼 이런 거지. 형은 또 소리를 질렀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지만 머리를 두 번 끄덕거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장난스럽게 손짓을 했다. 형은 손에서 원고 뭉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귀를 잡아 끌었다. 술 냄새가 호흡을 타고 내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설은 형에게 있어 소설은 이런 분노를 막 표출하는 그런 곳이잖아. 형은 아주머니까지 들어서 안 될 말을 하던 것처럼 귀에다 대고 입에 대고 가만히 속삭거렸다. 너는 내 소설을 불태우는 이유를 묻지 않는군. 너무나 정색한 목소리여서 형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형은 손을 귀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도 읽었겠지만 그거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아? 오늘 밤에 나는 그 놈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소설 쓰기가 불태우는 이유는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그래. 소설에서 죽이면 뭐해? 실제로 살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쓰기는 극복을 하기 위한 행위인 거야. 이 행위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잠시 말을 끊고 찬찬히 봤다. 그 술은 눈에 젖어 있었으나 생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결국 술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형은 이제 안심하라는 듯 큰 소리로 그래 이건 쓸데없는 일이었어 이 뻐저리 새끼야 하고 귀를 쭉 밀어버렸다. 다시 원고지 집어 사가다르는 불집에 넣어들었다. 이 참새 같은 것 뭘 듣고 있어? 네 굴러 꺼져버려. 그러니까 너는 네 상황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지. 꺼져 새끼야 이런 거야. 소리를 꽥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으로 쫓겨 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진 듯한 아픔이 전해져 왔다. 그건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의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이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의 아픔은 이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의 상처야. 김일병을 구하지 못했다는 전쟁의 트라우마지.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어. 그리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하고 자신을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면은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검고 무거운 것은 오감목이죠, 오감목. 그렇다고 해도 이제 형은 이를 곧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은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이걸 저항을 했으니까 노력을 했고 형이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 권모의 주련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 오는 것보다는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 형은 그 아픈 곳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픈 관념성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를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둘리게 할 것이고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형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야. 전쟁의 상처가 있으니까.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멍하니 드러눠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는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 그런 이렇게 정확한 상처가 없으니까 치유할 방법도 없는 거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사자지만 아픔만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것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혜인은 아픔이 오는 것이 없으면 아픔이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나의 화폭이 깨진 거울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픔을 찾아야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어쩌면 그 나의 힘으로 영영 찾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제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아픔의 실체죠. 상처의 원인인 거야. 내 아픔 가운데에는 형에게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원인이 없다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굉장히 약간 어려운 작품이긴 해.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공부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